안녕하세요. 정치부 송기욱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이 마무리되고 많은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이제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역할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김건 당선인님 모시고 인터뷰를 가져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건희입니다. 총선 끝나고 요새가 좀 더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는 이제 뭐 보좌진 구성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상황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국회에서 연락도 많이 오실 거고 이제 앞으로 지금 많이 당에서도 지금 여러 모임들을 갖고 있고 한데 뭐 좀 당 사람들은 많이 만나 보셨나요? 예, 지금 두 번의 당선자 총회가 있었고 또 오늘도 여기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많은 활동이 있고 많은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좀 가져볼 텐데요. 이제 인터뷰를 좀 이제 후보님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눌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당 지금 상황이나 총선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본격적으로 좀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제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이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되셨어요.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공무원으로 한 35년 봉직하다가 이제 의정 활동으로 이제 새로운 위치에서 국민께 봉사하는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가 좀 낯설고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에게 더 다가서는 활동이 되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당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총선 결과가 많이 아쉬워요. 이제 참패라고 하죠. 이제 국민의힘이 100석을 이제 겨우 넘기는 정도로 이제 그 의석수를 꾸리게 됐는데 네. 사실 이번 참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좀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모여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아주 가성비 좋은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저희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민생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민생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계속 정쟁만을 했던 정부 여당 1차적으로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불만을 표시하신 것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는 새로운 국회가 되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주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인 것 같아요. 민생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22대 국회를 관통할 단어가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는데 당도 이제 민생을 위주로 이제 키워드로 삼으면서 혁신을 좀 외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좀 어수선한 상황도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도 다음 달 초면 선출을 하고 이제 당대표도 이제 곧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을 할 예정인데 사실은 당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22대 국회를 어떻게 처음에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좀 이제 당선인님께서는 어떤 후보가 좀 당대표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 하실 분은 지금 이 정쟁을 극복하고 민생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고 그다음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대표 후보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후보가 좀 이렇게 그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민생을 위할 후보에 맞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준이 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좋겠다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서 그야말로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선택되도록 저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제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나눠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외교부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이제 외교관으로서 이제 북핵 관리, 북핵 담당도 많이 하셨었고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통일부 출입을 하면서 이제 외교부 쪽도 같이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이 이쪽에서도 연락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외교 문제를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전에 다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제 현재 이제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거치셨었고 북핵 외교단장도 하셨었고 이제 굵직굵직한 외교부에서 직장을 많이 맡으셨었는데 현재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뭐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크고 작은 도발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셈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하면
언젠가는 국제사회가 지칠 것이다.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정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안보리 결의도 제재도 모두 무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북한의 노림수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뭐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항상 규탄할 것이고 제재 조치는 전혀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니다. 이런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 사실 좀 강경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저번 정부랑은 좀 윤석열 정부가 기조가 좀 대북 기조가 좀 많이 달라진 면도 있긴 한데 이제 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이제 지금 정부가 초기에 이제 발표했던 로드맵이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는 로드맵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시간을 이어오면서 사실은 좀 성과가 많이 없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북한 문제를 아예 손을 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 한데 사실은 전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네,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3개월 정도 만에 담대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사실 아주 중요한 제안입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비핵개방 3천 자꾸 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비핵개방 3천하고 완전히 다른 구상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비핵개방 구상의 기본 아이디어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핵과 경제를 교환하는 그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구상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북한의 안보적인 우려가 있어서인데 경제를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경우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 그다음에 군사적인 면에서까지 우리가 다 상응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국제사회가 한 북한에 대한 제안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그 대응 조치를 우리가 제안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나흘 만에 거부하고 나왔고 또 우리의 인도적인 지원 제안,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북한이 거부하고 나섰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두 달 있다가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술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에게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공세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독트린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중대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한미 동맹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건 북한의 태도에 따른 당연한 대응이었지 우리가 뭐 강경하고 싶어서 강경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사실 상황을 초래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한반도 이제 평화 교섭본부장으로 활약을 하셨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단이 폐지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이 아마 다른 이름으로 개편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직 이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네. 이제 이를 놓고 이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제 그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버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좀 나와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외교 전략 정보본부로 이제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 이유는 외교부 안에서도 북한 업무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능이 강화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지금 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본부장 밑에 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화라고 생각하고 이걸 뭐 폐지라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중간에 나오게 돼서
계속 있었으면 제가 초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가 이제 저희 아무래도 육자회담 이렇게 저희가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이제 좀 구성된 단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한반도 문제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미중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협력보다는 좀 대립을 하고 있고 지금 신냉전이라고 이제 표기할 정도로 좀 약간 좀 쌀쌀한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문제가 약간 뒷전으로 좀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미중 경쟁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해결된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서로가 이제 상황을 관리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북한을 오자가 단합해서 압력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하고 이익을 같이 하는 분야입니다. NPT에 가입했다가 그래서 그 혜택으로 원자력 기술을 얻고 그것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하고 그 다음에 NPT를 탈퇴하는 유일한 케이스가 북한입니다. 만약 이런 케이스가 용인이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나 중국의 많은 주변국들도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NPT 체제를 지켜가야 되는, 그다음에 북한을 비핵화시켜가야 되는 데는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대립을 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위한 소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앞으로의 그 의원님께서 가진 지식들을 이제 국회에서 좀 펼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상임위는 아마도 이제 외교통일위원회를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국방위원회도 있고 이제 관련해서 해주실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쪽을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아마도 이제 국민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우리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걸 좀 잘 풀이해 달라 국민들께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할 거고요. 그래서 희망대로 된다 그러면 좀 국민들께 사실 외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가 뭐 상대방이 다 있는 문제라서 돌아가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그 상대방의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잘 풀이를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통위에 들어가시면 그 이제 의원으로서 보통 이제 첫 1호 법안이 좀 중요하잖아요. 이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 생활을 꿈꾸시면서 이런 법안은 좀 내가 국회에 들어가 추진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것도 있으셨을 거고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지금 첫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그 대외 제재에 관한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있는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런 대외적인 제재 조치를 하는 근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규정을 통해서 지금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하는 제재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한번 사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좀 추진이 됐다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호 법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교 활동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단체 외교 활동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교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외교 활동들은 또 중앙 정부의 외교 활동과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방 외교법 뭐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입법 사항들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 통일부에 있을 때 이제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접경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뭐 대북 전단 문제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때 살포 금지법이 좀 이렇게 발효돼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고 한데 사실 이 접경지 주민들 좀 관리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좀 필요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신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대비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의 억지력이 강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해왔고 그런 노력을 지속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잘 국회에서 뒷받침되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접경적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을 좀 더 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민생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가운데에서 특히 이번에 제가 그 선거 기간에 경기도 북부 지역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었는데 또 거기 출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그 당시 만나셨을 때는 어떤 목소리들을 좀 내셨었나요? 이제 당에 바라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무엇보다도 이제 확고한 안보 태세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민생이 어려운데 사실 정쟁만 벌이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국회에서 좀 더 많이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법안들이 좀 있었는데 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이제 그런 구상 중이신 법안이 좀 있으시면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법안보다는 이제 하나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사실 시대가 A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AI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두 불안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AI 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 우리의 존엄에 대한 침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자국민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또 잘 아시지만 뭐 어떤 미국의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이제 IT 기업들이 활동한 과정에서 얻은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심지어 우리의 기호까지 통제하려 드는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과연 우리의 자유, 우리의 존엄은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우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해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약간은 왜 통일보다는 약간 과방위 쪽에 가깝지 않나 싶은 분들, 약간 AI가 연관지어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미중 경쟁의 핵심도 사실 AI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뭐 독일에 사는 독일 외교부가 주최하는 회의에 이제 참석했는데 그 신흥 안보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AI하고 무기가 결합되는 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 몇 시간 들어보니까는 제 머릿속에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뭐냐면 터미네이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하고 무기가 결합된 게 터미네이터인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터미네이터를 제일 먼저 개발하게 되면 지금의 패권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AI하고 무기를 결합하는 것을
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큰 화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사실은 그런 동기 때문에 그 미국도 첨단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이 AI와 무기를 먼저 시키는 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통제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기술 패권 전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AI 시대라는 거는 그냥 뭐 과학 기술의 영역이 아니고 이미 외교, 그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기자님하고 저하고도 AI 시대가 되면 그 AI가 국회의원도 하고 기자도 하고 다 할 텐데 우리는 뭘 하지? 그렇죠.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는 어떤 국회 한 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달라붙어서 국민들과 함께 토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AI 관련 논의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AI가 본격적으로 붐을 일으킨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시간이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AI 관련 법률들을 굉장히 좀 세밀하고 좀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좀 AI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크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가상 뭐 합성 연기, 뭐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이제 저희 선거운동 기간에도 AI를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았지만 그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 가짜 기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로 AI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정말 관련 법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22대 국회에서는 좀 폭넓은 방향에서 이제 많이 좀 지능보다는 좀 약간 좀 규제를 걸어주는 쪽에 좀 더 가깝게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 AI는 이제 자꾸 국내적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또 국제적으로 엄청 중요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고 또 안보적으로도 큰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AI, 진정한 AI가 이제 전쟁에 개입한다고 생각하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의 영향이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 저는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 AI의 출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존엄과 기본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가 아마 이제 우리 당이 가장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4년간 이제 국회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법안들을 추진해주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또 이렇게 딱 하나 설정해 주신다면은 4년 동안 어떤 목표를 좀 이루고 싶으신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동안에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외교, 안보 좀 어렵고 난해하고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에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속 시원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22대 국회가 끝나고 났을 때 22대 국회는 우리의 AI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아주 생산적인 국회였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물론 제가 이제 뭐 300명 중에 1명에 불과한 거지만 외교 분야에서 특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전에 이제 국민들께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이제 법안을 만드셔 주실 텐데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전하는 각오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이번 22대 국회에 외교 분야 전문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외교 분야에서 국민들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나아가서 미래를 잘 대비하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건 당선인님과 인터뷰 가져봤습니다. 당선인이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